나 이제 이사 갈 거예요. 빨리 보증금 내주세요. 다시 내줄 수 있는 거 맞아? 취득세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데. 아파트 매가의 하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전세가의 하락이 가파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세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는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를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의 그래프고요. 부동산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세가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조금씩 약간씩 전세가 물량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있었을 때에도 전세가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그 폭이 크지 않고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끝에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지난주에 전세 가격의 가격 지수가 최대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2012년부터 조사를 한 이후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전세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왜 무서운지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이제 강북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자, 지금 이 집은 지난 11월 2일에 5억 8,500에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이분은 한 5년 전 2017년도에 이 집을 3억 8,300에 매수했어요. 그냥 매도 차익만 보면 2억이나 수익이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분은 2년 전에 4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한참 전세 시세가 높을 때였죠. 이때 전세 4억 8천에 주면서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오히려 1억을 얹어서 보증금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2년이 지나서 제 임대를 맞추려고 보니까 전세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전세 시세가 3억 중반에서 4억으로 오히려 한 전세 2년 전, 3년 전 시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전세 가격은 보통 잘 떨어지지 않아요. 집주인분이 만약에 3억 8천에 매수하고 나서 전세금 받은 1억을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내어주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지금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세가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그 가격에 임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재투자하거나 그 돈을 아니면 생활비용으로 쓰시거나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무려 1억 가까이 1억 넘게 떨어져 버린다면 세입자도 나 이제 이사 갈 거예요. 빨리 보증금 내주세요. 다시 내줄 수 있는 거 맞아? 그 내용 증명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 물건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보증금 만약에 내줄 자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겠다. 아무래도 매도해야겠다. 자, 그런데 이 집이 작년 최고가는 8억 4천에 거래가 됐었긴 하지만 거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조금 양보해서 8억? 아니, 한 7억 5천? 그거 안 돼요. 안 팔려요. 7억? 그렇게 하다가 6억까지 온 거죠.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납니다. 계약서 쓰려고요. 저기 취득세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에서 이거 안 되면 어차피 또 매도 못해요. 시간은 촉박하고 이제 만기는 도래하기 할 타이밍에 오고 집주인의 선택은 명확하죠. 그냥 1,500만 원 더 양보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건 하나로 인해서 가격이 쭉 빠졌어요. 아파트 매가의 하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이 강북권 아파트입니다. 강북의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전세가 하락에 따른 그 리스크도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집은 지난 10월에 6억 9천에 매도가 됐는데요. 자, 이분은 이 집을 무려 7년 전에 3억 8천에 엄청 저렴하게 샀습니다. 근데 이 집을 20년도에 또 역시 전세 가격이 한참 폭등했을 때죠. 전세를 5억 8천, 무려 2억이나 높은 가격에 임대를 맞췄어요. 자, 이 임대 맞춰놓고 이분은 내년 2년 뒤에 갱신 청구권 쓴다 그러면 그 정도 또 그냥 유지하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되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4억에서 3억 초반, 3억 후반, 4억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불안하겠죠. 한 2억이나 차이 나는 전세에 빨리 다른 데 낮은 전세가 낮은 곳으로 가거나 월세로 갈아타고 싶거나 이런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저 만기 때 나갈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테고, 집주인은 조급해지니까 뭐 작년에 사실 최고가 거래는 거의 10억 9천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좀 양보해서 뭐 9억 중반 8억에 팔으려고 했겠죠. 근데 거래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다가 결국은 시간이 임박해오고 촉박해지면서 불안하다 보니까 6억 9천에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 역시 이러한 거래가 터졌던 이 물건이 계약이 지금 매가의 큰 하락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처럼 전세 가격의 하락은 사실은 매가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전세의 시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월세 가격 지수인데요. 월세 가격이 지난 2016년부터 20년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임대차 입법이 도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월세로 옮겨가는 수요가 있었고, 또 임대인 먼저 월세를 요청합니다. 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월세로 어느 정도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를 반전세식으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월세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월세로 넘어오면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하나 잠깐 보면,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월세 비중이 무려 40%를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돌파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건 중 한 건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월세 물건도 한정되어 있겠죠? 전세는 남아도는데 월세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그럼 보는 것처럼, 아까 우리 그래프 본 것처럼 월세 가격은 계속 인상이 될 것이고, 또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월세에 대한 부담도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계속 이 월세를 높여가면서 계속 월세로 갈까요? 자, 답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전세 수요는 다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높은 월세 부담을 안고 계속 월세를 살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부담하는 거랑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했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는 인하로 방향이 선회하게 된다면, 돌아간다면,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이 높은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전세를 갈까? 전세를 가야겠어. 이런 식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에 전세를 살았다면 5억 아니면 4억짜리 전세를 가면 또 되는 것이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결국은 전세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이 기사가 떴는데요.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었는데,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는 0.85%포인트까지 인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잘 볼 수 있는 기사로 한번 보면, 정부발 대출금리 인하, 정부에서 좀 금리를 좀 그만 높여라 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죠. 그러면서 우리은행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전세대출에서부터 일단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변동 기준 전세 대출에 한해서 금리를 내년 4월 말 30일까지 인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보증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하율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0.85%포인트 최대치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기사가 더 있는데요.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자, 원희룡 장관님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2년 뒤에 있을 선거가 매우 중요하신 분이고, 계속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전세대출에도 안심전환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안심전환 대출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에 다 같이 포함돼서 통합해서 운영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 그 내용이 뭐냐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높은 이자에 시달렸던 분들에게 장기금리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전환하는 것을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이 있죠. 그래서 그 담보물을 통해서 저금리로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장기간 가져가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장기간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짧잖아요. 2년을 계약으로 기간으로 하고 뭐 2년 더 연장하면 4년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면서 또 담보물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장관이 앞으로도 계속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 수요는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수가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매 시장에도 이 온기가 전달될 것이고 전세와 매매가의 전세가율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지금 매가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전세와 매매가 갭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점점 더 줄어지게 되면 매매가에 대한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좀 주의할 게 있죠.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물량 때문에 매매 가격이 빠졌던 세종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세 시세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세종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문제가 조금은 이제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강남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힘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정비사업지들은 입주 시점에서 전세 가격이 좀 빠지는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둔천주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경비사업들 대거 진행돼서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곳들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세를 좀 적은 전세, 낮은 금액의 전세를 사실 분들은 그 시점을 노리시면 좋고 실거주 매수도 그때를 노리신다면 오히려 반대로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은 금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금리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큰 변수들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답도 역시 금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15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뭐 그 폭이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인상되느냐인데 지금 그 각국의 기관들이나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여러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미국 역시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수들이 금리를 더 이상 크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씩 가고 있고 연준 의장도 파월 의장도 약간의 그런 미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코멘트들을 살짝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기조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겨울에 봄을 기다릴 때요 참 날씨가 빨리 안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왜 이렇게 봄이 안 오지 왜 이렇게 날씨가 안 풀리지 하면서 길을 걷다 보면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조그맣게 이제 움틀 준비를 하고 있는 꽃망울들을 발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앞에 탁탁탁 펼쳐지지 않아도 개선은 조금씩 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시는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어떤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